막대1이 회전할 때 막대2는 그림 2와 같이 항상 P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막대1과 막대2가 연결된 점의 속력은 항상 1입니다. 막대1이 그림 3과 같은 위치로 가면은 그 다음에는 막대2가 그림 4와 같은 모양이 될 때까지 요 점을 기준으로 회전한 모양이지. 일단은 여기 각도는 지 마음대로 막 변할 수 있다고. 그리고 반드시 이 점 좌표를 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A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첫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세타라고 하는 가게 크기가 3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A점 좌표하고 C'라는 점 사이의 거리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상황은 60도였을 때 상황이라고? 첫 번째 문제는 되게 쉬운 거네. 자,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문제 1번에 A점 좌표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데 60도가 되게끔 꺾었다고? 근데 여기 있는 녀석이 P점을 꼭 지나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다 정삼각형 만들라는 얘기인가? 여기가 B'죠? 네. 여기가 지금 A, B' 그 다음이 C'의 값은 B'부터 C'까지 길이의 값 2죠? 네. 이거 같아요. 여기 60도면 정삼각형입니다.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A부터 C'까지 길이만 구하라고요? 너무 쉬워서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는. 여기 세타의 값은 60도인데 여기도 60도고 길이가 1, 1, 1 근데 여기도 60도죠. 그럼 여긴 120도? 그럼 이 삼각형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인가요? 맞아요? 여기가 몇 도라고요? 30도? 그럼 여기가 직각이네. 1대2니까 여기 1의 값은 첫 번째 건 되게 쉽네요. 설명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정삼각형이니까 밑에는 120도짜리 삼각형, 그래서 여기가 90도짜리니까 길이가 루트 3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각이 60도였을 때 C-를 지나는 막대기의 끝에 속력의 값을 구하라는데 이 점의 속력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 점의 속력? C-라고 하는 점에 C-가 움직이는 속력. 그러면은 얘는 이 상태로 풀면 안 되겠네. 왜냐면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중에 식을 다 계산한 다음에 3분의 8을 나중에 대입하는 거죠? 세타라고 놓고 문제를 한동안 쭉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C-라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 속력이 알고 싶습니다. 쌤은 지금 두 번째 그림을 그림 2를 활용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C-의 속력을 구하려면 이건 벡터의 내용이 좀 사용되거든. 자, 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C-라고 하는 점의 좌표의 속력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건 좌표 평면상에서의 물체 운동이기 때문에 C-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위치인 거죠. 그때 속도의 값 어떻게 구하죠? 위치의 값을 구하고 나면 속도의 값 어떻게 구해요?
수익선상에서의 운동이 아니라 이건 수투에서도 있는 내용이잖아. 좌표평면서의 운동이면 각각 미분해서 속도의 값을 구할 거죠. 그리고 가속도의 값은 네,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의 값을 구할 겁니다. 근데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속력의 값은 어떻게 구해요? 루트 제곱해서 구해요? 속력의 값은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어서 이렇게 쓸 겁니다. 반면에 가속도의 크기 값 어떻게 구해요? 가속도의 크기 값도 각각 이렇게 구하실 거죠? 이건 미적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하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미 수투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시점의 속력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점의 위치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어딘가 기준되는 녀석의 값이 있어야 되니까 A점 좌표의 값을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점을 원점이라고 한다면 나는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선발 내렸습니다. 수선발 내려주면 지금 빗변의 길이 값 1이기 때문에 여기 아랫변 길이의 값이 코사인인가요? 위가 사인이고요. 그럼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뭐가 되죠? 네, 코사인만큼 왼쪽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B'라는 점에서 여기 있는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지금 2라면서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선분의 길이 지금 그리고 있는 선분의 길이만 구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에서 왼쪽으로 얼만큼 갔는지 사인에서 밑으로 얼만큼 갔는지만 구하면 C-라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근데 여기 각의 크기가 누구지? 여기가? 이 삼각형은 AB, B'라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여기 길이 1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이네. 여기가 세타면 나머지 두 각의 합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한 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해되신 거 맞아요? 거기서 이거 오른쪽 거 빼주면 되겠네. 오른쪽 거 빼게 되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을 뺐더니 그래서 이 각의 크기는 2분의 세타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이만큼의 세로 길이 값은 누구라고요? 그 다음 요만큼의 가로 길이 값은 2 사인 2분의 세타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렇다면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만 이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코사인에서 Y좌표의 값은 사인 좌표에서 마이너스 2 코사인 여기까지 지금 위치 값을 잡는 데까지는 세타로 표현한 게 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세타는 각이고 문제는 속력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난 지금 뭘로 미분해야 돼? 속도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로 미분해야 돼? 속도나 속력의 값은 t랑 관련된 거잖아. t로 미분해야 되잖아. 세타로 미분한 건 속도가 아니야. 네, 우리 시간 t로 미분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 t로 미분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점 좌표의 값이 세타로 표현되잖아. 세타를 t라고 바꿔야지 나는 세타를 t라고 바꾸든지 아니면 dt분의 d세타가 누군지 알아야 돼, 최소한. 세타를 t로 바꾸든지 dt분의 d세타가 필요한데 문제에서 뭔가 설명이 있었을 거야. 아, 속력 1이라고 얘기했어? 여기서 이때 막대 1과 막대 2가 연결된 점의 속력은 항상 1이라고? 누굴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1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점이 누군데? 아, B다시네. B다시가 지금 막대 1과 막대 2가 연결된 점이잖아. 이 점의 속력이 1이라는 말을 해석해야 되겠네.
그게 무슨 말이지? 지금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B'라는 점의 좌표는 B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여? 그럼 속력이 1인 상태로 여기 파란색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럼 반지름값 1이면 중심각이 세타니까 호의 길이가 누구야? 여기 호의 길이가 세타인데 얘가 초당 1씩 움직여? 그러니까 세타가 t인 거네. 1초 1만큼 움직이니까 t초에 t만큼 움직일 거고 여기 길이의 값은 초당 1씩 움직이기 때문에 t초 뒤에 t만큼 움직여서 세타가 t인 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세타의 값이 t니까 우리는 이제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가지고 있는 우주점을 풀면 되겠다.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t 이렇게 놓고서 이제 산수만 남았습니다. 세타의 값이 왜 t인지도 사수할 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속도의 값을 구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2분을 앞으로 나갔으니까 이 값들을 제곱해서 더한 녀석의 값이 속력의 값이죠? 속력의 값 구했습니다.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이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고 일단 2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곱했을 때 남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뒤에서 남는 거는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그걸 마이너스 2로 묶었습니다.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앞에 거는 뒤에 건 플러스였는데 내가 마이너스 2로 묶었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 할 수 있죠? 덧셈 정리에 의해서 묶었을 수 있죠? 덧셈 정리 묶어 쓰겠습니다. 그럼 2-2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니까 사인 그리고 각은 두 개를 뺐습니다. 다 구했습니다. 얘가 지금 속력입니다. 여기 t한테 뭐 대입하라고요? 네. 3분의 파이 됐더니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그래서 속력의 값이 누구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C-라고 하는 점에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60도였을 때 뭐야 문제는 이 얘기는 왜 한 거야? 나 이거 나중에 어떻게 푸는지 고민했었는데 여기 있는 요거 질문 이거 그림선은 왜 준 거야 도대체? 여기서 뭔가 물어볼 거면 줬는데 물어보지도 않을 거면서 왜 설명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이 새끼들. 원래 취지는 이랬겠다. 원래 수학 교수가 4번 5번 해서 더 문제를 만들어서 먼저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렇게 출제하면 애들 다 망할 거니까 그렇게 출제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자, C-라고 하는 점에 가속도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속도의 값은 속도의 값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니까 속도 지금 미분하고 있습니다. 코사인 t 플러스 2분의 1 사인 2분의 t 또 미분했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2분의 t 가속도의 크기 값을 구했습니다. 크기 값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 제곱 제곱했더니 4분의 1 남은 녀석의 값은 코사인 t 사인 2분의 t하고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2분의 t 마이너스 묶을 거겠나 보다. 앞에 건 4분의 5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어서 되신 거 맞나요? 여기다 지금 3분의 파이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3분의 파이 대입했더니
여기 2분의 1? 그럼 4분의 1 뺐으니까 그냥 2분의 1 빼는 거지? 그래서 답이 2분의 1 수렴이 크기네요. 첫 번째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손을 안 대는 애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주역이 이해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문제는 통계 문제입니다. 통계 문제를 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통계 문제가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약간 걱정스러운데 송신기 A와 수신기 B로 이루어진 무선 네트워크를 가정해서 송신기 A하고 수신기 B의 거리가 지금 R입니다. 근데 아랫값이 0보다 컸을 때는 아랫값은 0보다 크고요. 무선 네트워크에서 송신기 A는 수신기 B로 0 또는 1을 보낼 건데 B라고 하는 수신기는 송신기 A로부터 받은 신호 X를 이용해서 A가 0을 보내는지 1을 보내는지를 결정합니다. 보냈으면 보낸 건지 나중에 0을 보내는지 1을 보내는지 판단까지 하겠다고. 근데 B가 받은 신호 X는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따릅니다. 0을 전송했을 때 A로부터 0이 전송됐을 때는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B가 받은 신호를 X라고 얘기하겠다고. 보낸 건 0을 보냈지만 받는 건 0을 못 받았을 수 있는 모양이지. 그때 신호 X의 값은 정규분포 평균의 값은 0이야. 하지만 표준 편차의 값이 0.5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1을 전송했을 때 신호 X의 값은 평균의 값은 R 마이너스 2승이 평균 표준 편차의 값 0.5입니다. 이걸 가지고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지금 이과 애들이 항상 통계 파트가 되게 쥐약이거든. 마지막에 하도 한지 오래되기 때문에 확률 변수 X의 값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이 정규분포할 때 앞에는 평균, 뒤에는 표준 편차 제곱 분산을 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표준하는 방법은 표준화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의 값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게 한 게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라고 한 작업을 거치고 나면 X라는 변수는 Z라는 변수로 바뀝니다. 그때 그때 평균값은 빵이고 분산값은 1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런데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정규분포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평균값 대칭인 녀석의 값이 그리고 종모양이었을 때 정규분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표준화를 거치고 나면 X라는 변수는 Z라는 변수로 바뀌고요. 이 녀석의 그림이 확률을 표현하는 그림이 조금 달라집니다. 확률을 표현하는 그림이 조금 달라지고요. 가운데는 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A에서부터 B까지의 여기 넓이를 구해. 여기 넓이의 값을 구하라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값은 표가 주지 않습니다. 표가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고요.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고 나면은 확률 변수에서 평균값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나누기 할 거고요. X의 값은 그냥 Z라고 쓰고 말 거고요. B의 값도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나누기 할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눈금이 시그마분의 A-M이라는 눈금, 시그마분의 B-M이라는 눈금으로 바뀌어서 문제는 표가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넓이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아. 확률 변수 X의 값이 정규분포를 각기 다른 정규분포를 따라 0이 전송됐을 때 정규분포와 1을 전송했을 때 정규분포는 다른 정규분포입니다. 그런데 수신기 B는 X를 이용해서 송신기 A가 어떤 것을 보냈는지를 결정할 건데 만약에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5R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한다, 2승보다 크다면 수신기 B는 송신기 A가 1을 보냈다고 결정할 거래. 그러면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A가 0을 보냈어. A는 0을 보냈어, 지금 이미. A가 0을 보냈을 때는 정규분포는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대. 위에 거야, 정규분포 위에 거 0을 보냈을 때는. 그런데 B라는 수신기는 판단하는 거 다르게 판단한대. B는
0을 받았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녀석은 1을 받았다고 결정할 수도 있어. 이 결정하는 거는 수신기 B가 X를 이용해 가지고 송신기 A가 어떤 걸 보내는지를 결정할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수신기 B는 A가 1을 보냈다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이게 필요한 거잖아. 1이 결정된다는 말은 X의 값이 0.5 곱하기 R의 마이너스 X보다 컸을 때는 1을 보냈다고 결정하는 거지. 하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게 이건가요? 0.5 R의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럼 0을 보냈다고 결정할 거야. 지금 주혁이가 뭔 개소리인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네. 됐어요? 반면에 A라고 하는 게 1을 보냈을 때는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0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B의 값은 1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때가 1을 결정할 때가 뭐라고? X의 값이 0.5 R의 마이너스 X보다 컸을 때고 0을 결정할 때가 X의 값이 0.5 곱하기 R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그 외에는 송신기가 0을 보냈다고 결정할 겁니다. 지금 이 밑에 게 아니었을 때가 위에 거 0이 결정되는 거네. 그런 설명까지 나와 있고요. 송신기 A가 0을 보낼 확률과 1을 보낼 확률 값은 각각 다 이 확률의 값은 2분의 1, 이 확률의 값은 다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확률 값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A가 0을 보냈을 때는 정기분포가 이거고요. A가 1을 보냈을 때는 정기분포가 이겁니다. 그럼 표준화를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준화는 평균값을 빼주고 편입편차로 나누게 해야 되는데 자, 표준화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표준화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위에 거라고요? 0을 보냈으니까 위에 걸로 표준화했더니 x의 값은 z라고 바꾸면 되고 0을 뺐더니 여기서 0을 뺐더니 어차피 이거고 0점으로 나누겠더니 두 번째 거는 마찬가지겠네. z로 바꿀 거고 0을 빼봤자 t도 안 날 거고 반면에 이 녀석의 값은 뺄게 이번에는 r 제곱으로 r 마이너스 2승으로 빼 r 마이너스 2승을 빼면은 마이너스 0.5r의 마이너스 2승 그걸 표준 편차 0점으로 나누겠더니 마이너스 r의 마이너스 2승 반면 이때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때 송신기 A가 0을 보낼 확률 2분의 1 송신기 A가 1을 보낼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것들은 각각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확률의 값 2분의 1이라고 먼저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송신기 B에서 오류가 일어날 확률? 조건방률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류라고 하는 거는 1을 보냈는데 0을 결정할 때 1을 보냈어. 1을 보낸 전제하에 0이 결정됐어. 이게 오류고요. 송신기 A에서는 0을 보냈는데 0을 보낸 전제하에 송신기 B는 1을 보냈다고 결정하는 거. 이런 상태가 오류입니다. 그러면은 송신기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1이라고 한다면 송신기 B에서 오류가 일어날 확률의 값을 아래 표를 이용해서 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네. 지금 이 밑줄 친 두 녀석의 값이 밑줄 친 녀석의 값은 1을 보냈는데 0이 결정된 거지? 이거야 지금 밑줄 친 녀석의 값 이거야 지금 0을 보냈는데 1이라고 결정한 거 이해된 거 맞아요? 그 다음 지금 밑줄 친 녀석의 값은 0을 보냈는데 1을 결정한 거야? 0을 보냈는데 1을 결정했다고? 이거라고?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 자체는 P 앞에 밑줄의 값이 이거라고 1을 보냈는데 0을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1을 보낼 확률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0을 보냈는데 1을 결정하는 거는 Z라고 바꿔야지. 영을 보냈는데 1을 결정하는 건 이거라고요? 그리고 0을 보낼 확률 값은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R의 값 1이었을 때 오류가 발생 확률 값을 구하라며? R한테 1만 대입하면 되네. 그럼 문제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값 자체가 2분의 1 곱하기 P Z의 값이 마이너스와 작을 확률 2분의 1 PZ가 1보다 클 확률인가요? 된 거 맞으세요? R이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잘해줘야 돼. 어떤 P? 1번앱이랑 이거? 조금 뭐 아니 여기다 썼던 보라색으로 썼던 것 자체가 1을 보낸 전제하에 0이 결정된 확률이야. 이게 조건 확률이야. 여기 쓴 게. 이 첫 번째 밑줄 친 녀석의 값 이거라고. 알죠. 이거 전체가 아니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보다 작을 확률 값은 Z의 값이 가운데가 빵입니다. 빵보다 클 확률 2분의 1, 빵보다 작을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1보다 클 확률이 오른쪽에 있나요? 1보다 클 확률 값은 절반 0.5에서 0부터 1까지 확률을 빼야 되겠죠? 0부터 1까지 확률 값 0.34입니다. 0.16? 반면에 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 값은 1보다 클 확률과 똑같을까요?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 값도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 값은 0.08 더하기 0.08이니까.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수신기 B에서 오류가 일어날 확률의 값은 거리가 1이었을 때하고 거리가 2였을 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계산하시고요. 실은 우리는 반지름의 값 1일 확률을 계산했잖아. 방금 전에. 그 확률의 값 0.16이었잖아. 근데 거리가 2였을 때 확률의 값도 계산하시고요. 그리고 R의 값이 1이 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값의 제곱과 R이 2인 경우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값을 각각 소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소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 구하시고요. 그 둘의 크기 값을 비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졸라 많이 써야 되겠네. 이거 어디 쓰고 있냐? 첫 번째는 R의 값 1이었을 때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0.16이라고 쓰실 거죠? 이건 방금 전에 1의 결과에서 이 녀석의 값은 0.16이 나왔어요 라고 쓰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또 말 졸라 해야 되겠네. 수신기 비해서 오류가 일어날 확률 값이 R이 2였을 때 오류가 발생 확률의 값은 이건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계산이 필요한 거는 R의 값이 1인 경우 오류가 일어날 확률의 값의 제곱의 값을 계산해야 되잖아. 0.16 제곱한 거. 그건 언급해 주면 될 거고, 그 녀석과 2번에서 구했던 거, 2번에서 구한 녀석의 값을 크기를 비교하라고? 그럼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아까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구나. 얘가 지금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거든. 얘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한 녀석의 값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 지금 두 번째 확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률의 값은 여기다 R 값한테 다 2대2 하는 겁니다. 2대2 했습니다. 오류가 발생 확률의 값은 2대2 했더니 그 다음 요소의 값은 2대2 했더니 4분의 1보다 큰 확률입니다. 어차피 4분의 1보다 큰 확률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확률도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 녀석의 값은 Z의 값이 4분의 1보다 클 확률인가요? 0.25보다 클 확률? 앞에 표에서 0부터 0.25까지 확률이 뭐래? 0부터 0.10?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0.4?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그럼 3번은 누구라고요? R이 1짜리인 걸 제곱하라고? 제곱하면 16을 제곱하면 256이잖아. 그럼 0.16을 제곱하면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보라고 반올림해서? 그럼 소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하고 있으니까 반올림은 누군데? 두 개의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이거는 R이 2였을 때잖아. R이 2였을 때. R이 2였을 때 오류? 이건 R을 제곱했을 때 오류? 1인 걸 두 번 했을 때 오류? 뭔, 크기만 비교하라고 했지. 크기는 R이 2였을 때 크기가 더 큰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이건 어떤 걸 설명하는 건지 말로 설명하라고 하는 거지. 뭐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의미를 부여보자. A에서 신호를 보내고 B까지 신호를 보낸 다음에 A에서 B로 신호 보낸 다음에 1만큼 거리가 1이었을 때 그 다음 또 B에서 C라고 하는 데까지 또 거리가 1만큼 떨어졌다고 쳐봐. 1만큼 떨어진 거 1만큼 떨어진 거였을 때 0.16을 제곱한 거겠네. 맞아요? A에서 B로 신호를 보낸 다음에 다시 B에서 신호를 보내는 게 R이 1짜리 두 개인 거잖아. 그럼 그때 오류가 발생하는 값이 0.03인 거잖아. 하지만 그냥 A에서 B까지 이만큼 떨어져 있는 데서 신호를 보냈는데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값은 0.4라고? 그럼 이 R이 이만큼 떨어진 거 말고 중간에 중계기 같은 거 하나 설치해서 1만큼 신호 보내고 또 1만큼 신호 보내는 게 그게 오류가 더 적어지겠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 아무튼 대소관계만 따지라고 하겠습니다. 오류는 R이 2였을 때보다 R이 1인 걸 제곱한 게 더 작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건 직선 위에 A, B, C 순서대로 이루어진 릴레이 통신을 여기서 어차피 하는 거네. 릴레이 통신을 생각해보자. A는 B에 0 또는 1의 신호를 보내고 B는 A로부터 받은 신호 X를 이용해서 A가 무엇을 보내는지를 결정할 거고, 그리고 릴레이 B는 결정된 신호 0 또는 1을 C에게 보낼 겁니다. C가 B로부터 받은 신호의 확률 분포는 제시문에 언급된 수신기 B가 A로부터 받은 신호의 확률 분포와 동일합니다. 그럼 A에서 B로 보내는 거랑 B에서 C로 보내는 건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A하고 B 사이의 거리의 값은 1입니다. B하고 C 사이의 거리의 값도 1입니다. 그런데 A에서 이만큼 떨어진 수신기 C에서 오류가 일어날 확률의 값을 정기용표를 이용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고, 달라지나? 제곱한 거랑 다른 건가? 갑자기 혼동스럽네. 이게 위에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0.16을 제곱한 거랑 다른가? 일단 A에서 2km만큼 떨어지는 C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 값은 얘가 뭐라고? 방금 전 2에서 얻은 결과에 의해서 0.4라고? 근데 첫 번째 이 녀석의 값이 문제다, 이 녀석이. 뭐 방금 전에 거랑 똑같은데 왜 문제를 또 만들었지?
아니지, 아니지. 이게 0.4가 아니지. 이렇게 밑에 거예요. 이게 0.4가 아니라 요게 0.4라고? 이거는 A로부터 E만큼 떨어져 있는데 C에서 수신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거지. 이게 뭐 달라지나? 아씨, 이게 애매하네. 달라지나? 0.16 아까 제곱한 그거 아니야, 이거? 아, 약간 달라지나? 오류가 발생한지 안 한지가 중요한 건가? 먼저 A에서 B로 신호를 보낼 때는 A에서 B로 신호를 보낼 때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0.16인 거지. A에서 B로 신호를 보낼 때 오류가 발생한다고 정의된 그 확률이 0.16이야. 1만큼 떨어졌을 때. 그럼 0.84로 정상적으로 보낸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릴레이 B는 결정된 신호를 보낸다고? 아, 선생님이 이걸 지금 순간 착각했었거든. 다시 0.84의 확률로 정상적인 신호가 오류가 없이 간 것만 가지고 다음에 전달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구나. 오류가 발생해서 전달되든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달되든 B에서 결정된 녀석을 다시 C한테 전송하는 거잖아. 그럼 B에서 결정된 걸 다시 C에다 보내기 때문에 이게 또 0.16 곱하기 0.16이 맞는 것 같아, 이거. 이해 되시나요? 이게 방금 전에 풀었던 1짜리 전달한 거랑 똑같다고. 릴레이로. 그럼 이 녀석의 값의 확률은 0.16의 제곱이 맞아. 그럼 그 녀석의 값이 0.03이었나? 처음에는 두 번째 문제 시킨 건 대소관계만 비교하라고 한 거고, 두 번째 문제 시킨 거는 두 개에 대해서 확률을 비교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의미는 릴레이식으로 가는 녀석의 값이 오류의 확률이 줄어든다고 설명하면 되겠다. 여기서. 이해되신 거 맞나요? 위에 건 대소관계만 비교하는 것 같고 밑에 건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때 홍익대 합격했던 여자애가 시험 보고 와가지고 아 선생님 뭐 어쩌고저쩌고 앞바퀴 어쩌고 뒷바퀴 어쩌고저쩌고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근데 알아들을 수 없겠고 결국 문제를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 갔어요. 근데 합격했어. 아예 틀렸네. 이거 아예 통으로 3번 틀렸는데 1, 2번만 문제 풀고 합격했어. 1번도 좀 틀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합격하더라. 자, 문제 3번이 자전거를 그림 1과 같이 각 바퀴의 중심이 양 끝점에 있는 길이가 L인 선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선분은 자전거 몸통인가 봐. L이라고 하는 건 자전거 몸통인 것 같고 앞바퀴의 중심과 뒷바퀴의 중심은 L 양쪽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바퀴는 L이라는 선과 선분이 L인 선과 세타만큼의 각을 이루고 있고요. 뒷바퀴는 L과 같은 방향입니다. 각각의 바퀴는 미끄러지지 않고 진행합니다. 세타의 값은 0보다 큽니다.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지나간 자취는 서로 다른 원 위에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이 생각을 못할까봐 얘기하는 거네.
자, 이 정도면 충분할까? 자, 쌤이 여기다 원 두 개를 그렸거든? 문제가 요 설명이 혹시 이 생각을 못한 애들이 있을까봐 미리 언급해 준 것 같아. 자, 요만큼의 길이. L이라고 하는 세입값은 여기 있습니다. 휴여진이 너 왜? 요게 L입니다. 작은 원의 반점, 큰 원의 반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먼저 뒷바퀴는 여기 있습니다. 뒷바퀴의 중심이 여기 있고요. 앞바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앞바퀴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된 거 맞나요? 여기가 세타, 이 빨간색 선과 검은색 선 사이 각이 여기가 세타야. 이 세타. 그럼 원래 앞바퀴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앞바퀴의 자취에 대해서 중심점 잡혀 있을 거 아니야? 이 원의 중심 좌표, 바깥쪽에 있는 원의 중심. 그 중심에서 원의 접점까지 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당연히 직각이죠. 빨간색 선과 이 선 반지름 직각이죠. 마찬가지 뒷바퀴 값이 뒷바퀴랑 여기는 이 원의 중심에서 뒷바퀴가 이렇게 수선되었을 때 당연히 접선이니까 직각이겠죠? 이 삼각형 지금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랬을 때 앞바퀴의 자취하고 뒷바퀴의 자취는 둘 다 원인데 두 개의 원의 중심은 서로 일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 너무 당연한데 혹시 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이렇게 보통 상상하거든. 막 이상한 상상하거든. 앞바퀴의 자취, 뒷바퀴의 자취. 선생님 운동장에서 자전거 타봤는데요. 나중에 타고 난 다음에 운동장 봤더니 자국 이렇게 생겼던데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당구장 표시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왜 운동장이 왜 이렇게 생긴 줄 알아? 운동장에 진짜 자전거 타고 가면 이렇게 생겼어, 니네. 왜 그런 줄 알아? 니네가 핸들을 고정할 수 없거든. 살짝 움직이거든. 딱 핸들 고정한 상태에 돌면은 정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아씨,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 나 이제 문제 읽었잖아. 근데 첫 번째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뭘 요구했다고? 앞바퀴의 회전 반지름과 뒷바퀴의 회전 반지름을 세트하고 L이라고 했을 때 다음 페이지 보고 있는데 앞바퀴 회전 반지름과 뒷바퀴 회전 반지름을 세트하고 L 두 개의 문자로만 표현하세요. 첫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앞바퀴 반지름과 뒷바퀴 반지름을 세트하고 L로만 표현하라고. L은 여긴 자전거 몸통의 길이야. 앞바퀴의 반지름의 값을 뭐라고 할까? R1이라고 할까? 뒷바퀴의 반지름의 값은 R2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각각 L과 세타로 표현하라고? 어떻게 하지? 여기가 누구야, 여기가? 그럼 여기는 누구야? 세타 플러스 이제 세타 마이너스 아니, 뭔가 착각하고 있어, 지금. 여기 세타죠? 아, 네. 자,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럼 거저 먹는 거 아니야? 첫 번째 문제는? 아론이 뭔데? 아, L로 세타로 표현하라며. 요건 사인이잖아. 사인의 값이 아론분의 L이니까. 아론이 뭐냐고.
사이즈 탑. 네, 사인 세타의 값이 r1분의 1이니까요. r1하고 세타는 사인 세타 바꿔 썼으니까요. 마찬가지 탄젠트 값 구해봅시다. 탄젠트 세타의 값은 r2분의 l이어서 r2의 값은 누구라고요? 근데 문제가 시킨 건 뭘 시켰던 거야? 첫 번째 문제가. r1하고 r2만 구하래 세타고 l로? 그럼 다 구한 거네. 뭐 차이값 구하라고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거 바꿔 써보려고요. 바꿔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죠? 아, 사인의 역수가 누구냐고. 시컨트. 시컨트. 그 다음에 R2의 값은 탄젠트 역수의 값은 이렇게까지 바꿔 쓰는 것까지 가능하겠다. 근데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거는 서술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림만 그리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 이번에는 좀 빡셀 것 같아요. 자동차의 움직임이 그림 2처럼 각 바퀴의 중심이 4개의 꼭지점에 위치해 있고 가로 길이 값은 W, 세로 길이 값은 L인 직사각형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앞바퀴의 진행 방향은 세로 방향과 일정한 각도 세타1과 세타2를 유지하고 있고요. 진행 방향은 뒷바퀴 진행 방향은 몸통이랑 똑같은 방향을 갖습니다. 각각의 바퀴는 미끄러지지 않고 진행할 겁니다. 각 바퀴의 회전 반지름은 바퀴의 중심에서 해당 바퀴가 그리는 원의 중심까지 거리로 정의하고요. 모든 바퀴의 두께하고 크기는 무시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분필, 이건 오히려 분필로 하는 것보다 컴퓨터로 해서 너무 다행이다. 이거 분필로 칠판에 그림 그려주려면 개빡치는데. 딱 좋아. 자, 지금 자동차 왼쪽 측면입니다. 자동차의 왼쪽 측면이 여기가 왼쪽 뒷바퀴, 여기가 왼쪽 앞바퀴야. 그리고 자전거 몸통에 여기가 폭은 지금 W라고 했었나? 이렇게 자동차가 있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으나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성공할 거야 컴퓨터로 하니까. 이 정도? 더 커져야 돼. 더 커져야 돼. 기가 막히네. 완벽해. 수진아 혹시 뭐 하는 짓이야? 죽고 싶어? 야 이년아. 내가 각각의 반지름의 중심의 회전 반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무랄 데가 없네. 쩌네 쩔어. 좋았어. 자, 자동차의 앞바퀴는 왼쪽 앞바퀴가 이 점에서
이렇게 앞바퀴가 있습니다. 이게 접하겠죠? 여기 각이 세타 1이라며. 그냥 자동차의 앞바퀴 오른쪽 앞에 있는 앞바퀴는 여기서 접하는 각도였나봐. 여기가 세타 2인가봐. 이해되신 거 맞죠? 그때 자동차 세로 길이의 값은 L, 폭의 값은 W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했을 때 문제가 우리한테 요구한 문제를 읽어봅시다. 다음 페이지에서 문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림 2에서 세타1과 세타2의 관계식을 세타1하고 세타2의 관계식 L과 W 표현하라고? 1번 문제는 관계식이 아니었지. 2번 문제가 세타1과 세타2의 관계식을 L하고 W만 가지고 표현하라고? 문제의 본질은 쉬운 문제인데 은근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원의 중심. 원의 중심에서 여기가 첫 번째 반지름, 제일 작은 반지름. 왼쪽 뒷바퀴. 이걸 지금 아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작은 반지름을 여기서는 아까처럼 쓰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소문자 아론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반지름이 얘가 지금 두 번째 반지름입니다. 여기 소문자 알토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지름은 아이씨 애매하네. 겹쳐서 그리면 애매하네. 겹치만 색깔이 보이게 그리는 방법은 여기 R3입니다. 알포의 값은 여기가 알포입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세타1과 세타2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세타1과 세타2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세타1과 세타2의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시작합시다. 처음에 아까랑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한다면 요만큼의 가격표가 누구라고요, 저게? 여기가 세타1이라고요? 여기 가격 크기가 누구라고요? 이해되시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R1 값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R1 값은 탄젠트로 풀어야 되는 건가? R1 값은 탄젠트 세타2? 그게 누구야? 세타. 아론이 작은. R1이 작은 거지? 그렇지. 탄젠트 세타1의 값이 R1분의 그래서 냅둡시다 일단. 탄젠트 세타2는 R3분의 1? 네. 그리고 사인 세타1의 값이 누구야? 사인 세타2의 값은?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죠? 근데 필요한 녀석은 세타1과 세타2 사이의 관계식을 세타1과 세타2 사이의 관계식 세타1과 세타2의 관계식을 R하고 L과 W로 표현하세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뭔 관계가 있는데? 세타1과 세타2의 관계식?
세타 1과 세타 2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표현하세요. 뭐로 표현하지? 계획이 없다. 다음 계획이. 다음 계획이 있어야지 이걸 바꿀지 말지 결정하는데 일단 바꿔놓고 아까랑 똑같이 바꿔놓긴 했어. 아이씨 그지 같네. 뭘 사용해? 세타 1과 세타 2의 관계식을 L과 W로 표현하려고 여기에 세타 1, 세타 2 쓰고 오른쪽에 L하고 W가 들어있는 식을 쓰라는 것 같은데? 뭔 관계 있어? 세타 1과 세타 2가? 뭘 찾아봐야 돼? 알수 R3의 값이 R1 플러스 W라고 한다면 아! 이렇게 간단한 거 했다고? R3의 값이 탄젠트 세타 2분의 R1의 값이 탄젠트 세타 1분의 L 이거라고? 이거 자체가 세타하고 L 사이의 관계식을 아니 세타 1과 세타 2의 관계식을 L과 W로 표현한 거지 이게. 변형해서 식을 써야 돼.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긴 한데 조금만 정리해 쓰자면 양변을 L로 나누기 하고 이항하려고 탄젠트 세타 2분의 1 빼기 탄젠트 세타 1분의 1은 L분의 W? 또 어떻게 정리해? 코탄젠트 세타 2 빼기 코탄젠트 세타 1의 값이 L분의 W면 최선을 다한 거 아니야? 이게 세타 1과 세타 2가 들어있는 식을 L과 W로 표현한 식이네. 이 정도에서 멈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2번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차가 움직였을 때 바퀴가 도로를 벗어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의 최소폭 S를 LW 세타 2로만 표현하세요. LW 세타 2로만 도로의 폭을 표현하세요. 이건 도로의 폭의 최소값을 뭔지 알겠다. 도로의 폭이 최소가 되려면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의 폭의 최소값은 여기 길이야? 그럼 저기 길이가 알고 싶어. 저기 길이가 알고 싶으면은 R4라고 하는 길이에서 R1을 빼야 돼. 맞아요? R4에서 R1을 뺀 녀석의 값이 여기 길이인 것 같습니다. 그 값을 LW 또 하나가 누구였지? 세타 2? 도로의 폭이 최소 폭이 R4-R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R4의 값이 사인 세타 2분의 L R1의 값이 이거라고? 그런데 세타 2가 있어야 되니까 세타 1은 없어야 되잖아. 아, 그래서 이걸 줬구만. 이거
탄젠트 세타 1분의 L의 값이 부호를 바꿔주면 이항해주면 W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분의 1이에요? 그걸 대입하려고요. 대입해주면 사인 5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이거예요? 그럼 다 지금 세타2하고 L과 W로 지금 S값을 표현한 거네요? 뭐 구태 이걸 바꾼다면은 바꿔도 되는데 뭐 별로 이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게 L 곱하기 코시컨트 세타2 마이너스 L 곱하기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끝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한 회분을 했습니다. 이제 5 문제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은 딱 절반 정도 이 당시 시험을 볼 때는 50% 정도 맞췄을 때 합격했던 것 같아, 걔가. 걔가 어디 갔지? 화공과 갔었나?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홍익대 원서 써볼 만 하지 않나요? 50점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성분인 벤젠을 이용해서 각종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두통이 발생하는 세입 증후군이 벤젠의 국제암연구소에 제시한 쓸데없는 말만 졸라 하고 있네. 아무튼 공고 기준이 마련됐고요. 벤젠의 농도는 30 이하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권장 기준 30 이하고요. A의 완공 직후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 벤젠이 150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하고 나에 따라서 변동될 거고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할 경우에는 열기 전에 비해서 열기 직전의 농도가 A면 나중에 T시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A 곱하기 0.4의 T승이 되고요. 창문을 닫았을 때는 최초의 농도의 값이 비었을 때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S시간이 경과했을 때에는 오히려 벤젠의 농도는 증가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창문을 열었을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지수함수 그려놨고요. 그리고 창문을 닫았을 때는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A의 벤젠 농도는 대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로그 2의 값은 0.3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5의 값은 0.7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이건 되게 쉬운 문제네. 완공 직후에 창문을 열어가지고 환기하기 시작하면 몇 시간 후에 농도는 공고 기준을 만족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이거는 그냥 수학원 3점짜리 지수부등식 문제네. 자, 첫 번째 걸로 갔습니다. 최초의 농도의 값이 150이었나요? 근데 창문을 열게 되면 계속 0.4를 곱하는 거지. 그 녀석의 값이 30 이하가 되면 공고 기준을 만족하는 거야? 5분의 2 t승의 값이 5분의 1? 역수 취하려고요. 2분의 5의 t승의 값이 5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담배 피우고 왔는데 머리가 띵하지? 양비에 로고 달았습니다. 아까 방금 전 페이지에서 이거 0.7이라고요? 0.3이고요. 0.7입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값은 0.7에 0.3을 뺐으니까 0.4. 4분의 7? 시간이 4분의 7시간 이상 경과해야지 공고 기준 이하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4분의 7시간이 답이네? 그럼 답을 4분의 7시간이라 해도 되고요. 4분의 7시간은 몇 시간 몇 분이야? 1시간 45분?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매일 일정한 t시간 동안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고 나서 나머지 24마이나 t시간 동안은 창문을 닫아 놓으려고 합니다. 완공 직후부터 벤젠 농도가 실내 공기질 공고 기준을 위반하는 시간에 총합의 값을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을 환기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해했어? 문제 질문 이해했어 니네? 진짜로? 어떻게 풀 거야? 난 니네가 문제 이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벤젠 농도가 공구 기준을 위반하는 시간의 시간의 총합이, 위반 시간의 총합이 최소였으면 좋겠어. 그럼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첫날 150이었잖아. 150이었는데 T시간 동안 창문을 열면 확률이 돼가지고 농도가 줄어들었을 거야. 근데 24마이나 T시간 동안 또 창문을 닫아놓으면 또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증가하다 보면 또 30을 초과하는 경우가 또 생길 거 아니야. 그런 시간들, 초과한 시간들의 총합의 걸 어떻게 하면 취소가 되는데? 첫날도 농도가 30을 초과한 날이 생기고, 두 번째 날도 농도가 30을 초과하는 시간이 또 생기고, 창문 닫아놓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세 번째 날도 창문을 열어놓으면 또 농도가 30도를 초과하는 시간은 또 있을 거고. 매일매일 그런 초과한 시간들의 총합의 값이 최소, 이렇게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면 좋을까? 나의 바람은 첫날만 30을 초과하는 경우가 첫날만 있으면 좋겠어.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들은 다 30 이내로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첫날만 30을 초과하는 시간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날부터 30을 초과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시간 두 개 더하면 24시간 뒤 아니야? 24시간 뒤가 농도가 30 이내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24시간 뒤가 농도가 30 이하면 두 번째 날부터는 절대로 농도가 30을 초과한 날이 없어. 이 말이 되니? 다시 한번 봐주시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여기가 농도가 30이야. 여기가 24시간이야. 48시간이야. 72시간이야. 처음에 농도는 150이었어. 150이었던 농도가 창문을 열어놓으면 농도가 감소할 거 아니야. T시간 동안 감소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24마이너 T시간 동안 농도가 증가하잖아. 다음날은 또 농도가 감소할 거 아니야. T시간 동안. 그 다음날은 또 증가할 거 아니야. 또 감소했다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면 농도가 30을 초과하는 시간이 여기서 초과하고, 여기서 30을 초과하고, 여기서 30을 초과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다고. 나의 바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냐면, 나의 바람은 이랬으면 좋겠어. 엄청 많이 감소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증가해가지고 24시간이 됐을 때가 30 이하면, 여기 있든, 여기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T시간 동안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T시간 동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농도를 초과하는 시간은 30을 초과하는 시간 요거밖에 없거든. 납득하셨나요? 그럼 나의 바람은 24시간 뒤의 농도가 30 이하기만 하면 돼. 그럼 시간은 요때만 30을 초과하니까. 납득하셨나요? 그걸 말로 써야 돼, 이제. 어떻게 해서 32라고 생각했냐면, 적어도 몇 시간이 경고했을 때에 몇 시간을 환기해야 되는지 물어봤으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의 총합의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이후에는 30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따라서 정확히 24시간 뒤에 그 농도가 30 이하였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의 바램은 처음에는 150짜리 농도였어. 그런데 0.4씩 곱하는 짓은 t시간 동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5씩 곱하는 짓은 24-t시간 동안 할 거잖아. 이게 정확히 24시간 뒤의 농도야. 그 농도가 30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5분의 2의 t승 4분의 5인가? 오른쪽은 5분의 1입니다. 현재 상태로 로로 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로로 달았더니 첫 번째 거 로로 달아주면 t 곱하기 0.3 마이너스 0.7 더하기 24 t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음, 그 창문 가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가요 1.25 1.25에 8승이거든요. 공연 24일 1.25의 8승이라고? 네. 네. s 대신에 20-t 대입했습니다. 24-t. 자, 24-t 곱하기 로그 5의 값이 0.7, 로그 4는 누구야? 오른쪽이 몇이지? 이 부동식만 이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0.4t, 마이너스 0.1t인가? 아니다. 마이너스 0.1t지. 마이너스 0.5t? 그리고 누구야? 마이너스 0.1인데, 플러스 0.1인데, 2.4? 2.4를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몇이라고? 3.1? 그럼 t라고 하는 세의 값은 5분의 31? 그럼 최소 시간은 5분의 31시간? 첫날 애당초 환기를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야? 5분의 1이? 60의 5분의 1은? 와, 쩔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왔습니다. 완공 직후부터 2시간 동안 창문을 열어서 환기한 다음에 6시간 동안 창문을 닫아놓는 방식으로 창문을 열고 닫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겠습니다. 최소 몇 시간 후에 입주가 가능한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건 상황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처음 150이었어. 0.4에 2승 곱하기 1.25에 이게 8시간 후 이 녀석의 값을 제곱하면 16시간? 네. 세제곱하면 24시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지? 아, 이건 t를 대입한 거지. t한테 6을 대입한 거지. 이게 지금 t가 6인 거야? 이게 지금 t가 6이라고. 근데 6.t의 값이 6.12였을 때가 환기한 시간이 좀 더 6시간보다 환기한 시간이 더 많아야지만 24시간 뒤에 32가 되는 거잖아. 근데 창문 여는 시간이 정확히 6시간이었던 거잖아. 창문 여는 시간이 6시간이면 24시간 뒤에는 30보다 좀 더 커요? 그러면은
최소 몇 시간 후에 입주가 가능한지 물어봤잖아. 24시간 이내에는 입주 못해. 맞죠? 네. 실내 공기질 공고 기준을 항상 만족해야 되니까 앞으로 입주한 다음부터는. 그럼 24시간을 조금 더 초과해야 되겠네? 그럼 24시간 뒤를 조금 초과해야 되니까 조금 둘째 날이 지금 상황이 이런 거지. 첫날 이렇게 감소했다가 6시간 동안 감소했다가 증가해서 24시간 뒤에 약간 더 초과한다고? 그 다음날은 또 6시간 동안 환기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초과 안 하겠다. 150이 지금 거의 30 가까이 줄었으니까. 한기한 2시간. 아니 2시간을 3번 했으니까 6시간. 24시간 중에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랬구나. 2시간을 환기하고 6시간 동안 늘어나고 2시간 환기하고 6시간 동안 늘어나고 2시간 환기하고 6시간 또 늘어나고 이런 거구나 지금. 그래서 30을 초과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2시간 환기하고 6시간 늘어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30보다 항상 미만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요 시간에 입주하면 되겠네. 그럼 살짝만 더 간 거잖아. 환기하는 도중에 30 미만이 되는 순간이 필요한 거네. 그럼 24시간이 경고하고 나서 환기만 할 거야, 환기만. T시간 동안 환기만 할 거야. 그럼 24시간 플러스 24 플러스 T시간에 입주하는 거지? 이게 30 이하가 되는 순간을 찾으려고. 되신 거 맞죠? 답은 24 플러스 T시간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하라고? 아이고야. 5분의 2에 6 플러스 T? 4분의 5에 18승? 로고 들었습니다. 6 플러스 T 곱하기 마이너스 0.4 18 곱하기 0.1 오른쪽이 마이너스 0.7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0.4t 마이너스 2.4t 마이너스 2.4 플러스 1.8 마이너스 0.6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0.1 그럼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우리가 지금 찾는 답은 24시간 플러스 4분의 1시간 뒤에 몇 분 안 되네. 24시간. 이 시간이 경고한 시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되신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새로 개장한 홍익대 공원에 그림 1과 같이 문어 모양의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놀이기구 어디 있어? 있나? 접시막 도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 이제 뭔가? 하늘 나는 코끼리? 뭐 코끼리 있는데 에버랜드에 뭐 코끼리 노래 있는데 그 노래 재생되는데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에버랜드 안 가봤냐? 아 그건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들만 타는 거구나 그거는. 하늘 나는 코끼리. 자 이게 이런 문어발 모양이 있는 것 같고요. 반지름의 그 물통이 가운데 물통이 있나봐. 반지름 1 높이의 값이 3 그리고 중심축으로부터 물컵까지 거리는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모양이지? 수면의 모양이 이렇게 포물선이 되나 봐. 물통 속에 거는. 그리고 반쯤 1만큼 떨어진 지점에서는 이 포물선 모양으로 수면이 이루어지는데 1만큼 떨어진 Q라는 지점에서는 접선을 그렸을 때 포물선 접선의 각이 세타1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 있는 건 물컵을 얘기하나 봐. 물컵에 대해서는 수면이 약간 이렇게 이건 지금 포물선에서 꼭지점 좌표 0,A1인데 이 포물선에 수면이 있고요. 여기서 수면이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 근데 그때 여기서는 세타2의 값은 물컵의 가운데 있는 점에서 각을 잰 것 같아. 그런데 그 수면의 모양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수면이 이루어졌을 때, 수면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인데? A1이에요? 아까 전에 A1 어쩌고저쩌고 봤던 것 같은데? 여기 길이값 바닥에서부터 여기서 봤잖아요. 여기 A1이죠 지금. 여기가 A1이고요. 그리고 원래 잔잔했을 때 수면의 중심까지 길이가 X인 것 같아. 그리고 잔잔했을 때가 아니구나. 임의의 단면이구나. 임의의 단면까지 높이 포물선 꼭지점 0,A1에서 여기 높이의 값이 지금 X였을 때 단면의 넓이입니다. 여기가. 단면적을 누적해서 보면 물의 부피가 나오는 거죠. 문제 다시 읽어봅시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는 처음에 그림 1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림 1에 너 왜 안 써져? 여기까지 그림 1에 대해서 문어 모양의 놀이기구가 있다고 설명한 것 같고 놀이기구를 작동시키면 전체 놀이기구는 물통의 중심을 지나고 지표면과 수직인 중심축에 대해서 시간당 일정한 회전수로 회전하는데 놀이기구가 정지해 있을 때는 물통과 물컵의 수면은 수평이지만 작동하는 동안에는 회전의 영향으로 그림 1과 같이 물통 안의 물은 중심축 부분이 움푹 파여져 있는 모양이 될 겁니다. 물통과 물컵 안의 수면의 높이는 중심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증가합니다. 그림 2에서는 놀이기구의 중심축을 포함하고 물컵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을 자른 단면이 있는데 중심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이었을 때 밑면으로부터 그 지점까지 높이의 값 H가 적절한 상수의 값 A하고 A1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물통 안에 R만큼 떨어진 지점의 높이를 표현한 식입니다. 그 다음 물컵에 대해서도 포물선을 줬습니다. 물컵이 중심축으로 R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그때 포물선의 방정식 설명했습니다. 그림상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놀이기구의 중심축과 물통 안의 수면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P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P점으로부터 높이의 값이 X인 점을 지나고 지표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생각했을 때 0부터 A까지 X의 범위가 있다고? 이건 뭔 개소리야? A는 뭔지 모르겠는데 X의 범위의 값은 0부터 A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물통 안에 물이 차 있는 부분을 알파란 평면을 자른 단면이 그림 3B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왜 0부터 A까지라고 했지? 0부터 A까지, X의 범위는 0부터 A까지요. X의 범위는 0부터 A까지. 요 얘기하나 보지? 여기일 때가 X가 빵이고, 여기일 때가 X가 A인가 봐. A는 물이 넘치지 않는 바로 그 부분까지인 것 같은데? 여기가 A가 아닌 것 같아? 그림 3B의 단면의 넓이의 값을 X라고 한다면 SX의 값을 A하고 X라는 문자식으로 표현하시고요. 이 녀석을 이용해서 물통 안의 부피의 값을 A하고 A1의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뭔 말이니? 이해했나요? 나 지금 여기 넓이 구해야 되잖아.
여기 넓이를 A하고 X로 표현하라고? 이 점 좌표에 주목하라고, 이 점 좌표에. 이 점 좌표가 지금 원의 중심이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안쪽에 있는 반지름이지. 바깥쪽에 있는 반지름도 필요하잖아. 바깥쪽에 반지름 몇이야? 물통의 반지름 1이라고 했었나? 네. 물통 자체의 반지름 1입니다. 높이의 값은 3이었고요. 그런데 여기 반지름이 내가 누군지 몰라. 이거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파이 곱하기 1의 제곱에서 파이 곱하기 이거 반지름 제곱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반지름을 지금 모르고 있거든? 그런데 반지름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로 표현하는 모양이지? 이게 들어가는 걸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고. 아, A는 식이 있었는데? 여기 있었구나. 이 포물선이 그림이 없네요. 이 포물선이 누구라고요? Y는 AR제곱 플러스 A1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맞네. Q점 좌표 있지, Q점 좌표. 여기 X좌표 1, R값이 1이기 때문에 Q점 좌표의 값이 1, A 플러스 A1이야? 그 다음 이 점 좌표의 값이 0, A1이고 빵 대입하면 A1, 1 대입하면 A 플러스 A1.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빵이었을 때가 지금 X가 빵인 건 R이 빵인 거 아니야. 여긴 지금 R이 빵이었을 때는 여기가 원점, 여기서부터 측정하면 안 되지. 밑에 원의 중심부터 측정해야 되지. 여기 길이의 값은 A1. 그래서 이 점 좌표 0, A1. 여기서부터 거리 재면은 이 녀석의 길이는 A 플러스 A1. 하지만 여기 길이를 쟀을 때 여기 길이가 A1이라고 A라고 대문자 A.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여기 반지름이 필요한데 반지름 걸 어떻게 구하지? 지금 X만큼 올라간 지점에서 이때 여기 길이 반지름 구하는 거잖아.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이게 포물선 위의 점이야? 포물선 위의 점인데 Y좌표는 높이의 값이 나 지금 이 점 구하는 거야, 이 점. 높이의 값이 몇이냐고. 여기 높이가 몇이냐고. A1 플러스 X야? 저 높이의 값이 X 플러스 A1인데. 근데 여기서는 그 높이의 값 어떻게 구하지? 갖다 놓고 식을 세우고 싶은데, 이 함수에서. 나 여기 반지름 모르잖아, 지금. 이렇게 세울까, 그냥? 이게 지금 높이잖아. 이 점의 높이. 이 점을 알파벳으로 P가 아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P가 어딨지? 알파벳 P가 있었나, 문제에서? 아, P 있다. P는 꼭지점이다. PQ, 여기 R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R점이라고 한다면, R점의 높이가 X 플러스 A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R점의 Y좌표를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내가 저기 반지름을 몰라서 나 지금 반지름 구하려고 하는 중이야.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A1의 값은 지워지고 나면은 X의 값은 AR 제곱이고요. 반지름의 값은 반지름 제곱의 값은 A분 X.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파이 R 제곱 걸리고 있었잖아. 그럼 단면적의 값은 파이 곱하기 A분 X라고? 지금 이런 거 맞아? 이게 단면적입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물통 안에 물의 부피의 값을 A하고 A1의 식으로 표현하세요. 내가 좀 필요한 물통 안의 부피의 값은
여기 부피가 필요한 것 같은데? 나 지금 여기 부피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꼭지점에 잡혀있죠. 꼭지점. 꼭지점에 잡혀있을 값이 이 원 위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아래쪽에 있는 부피는 몇이야? 원기둥의 부피? 반지름이니까 밑넓이는 파이, 높이의 값은 A1. 네, 이거라고요? 아래 거의 부피는 그렇고요. 이제 위에 거 부피 구해야 되죠. 위에 거는 x의 값이 달라지는 거잖아. x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라진다고? x의 값이 0부터 a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적분해서 구할 거거든. 단면적을 x의 값이 0일 때부터 a일 때까지 단면적으로 누적해서 모아요. 이거 산수하면 되겠다. 첫 번째 건 파이의 a1. 잠깐 이게 답이 된 건가? a하고 x로만 표현하라고 있지. 파이는 끄집어냈습니다.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나머지 녀석의 값이 이거 적분하려고 합니다. 적분했더니 x 마이너스 a 대입했습니다. a 마이너스 2분의 2 2분의 2 빵대만 빵빵. 요게 지금 문제가 구하는 부피네. 부피의 값 a하고 a1으로만 표현하라고 얘기했거든. a하고 a1만 가지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것도 쓰시고요. 이것도 쓰세요. 이제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놀이기구가 정지하고 있을 때 물통 안에 수면의 높이의 값이 2m짜리래. 그럼 원래 부피의 값은 몇이었단 얘기야? 네, 부피는 2파이라는 얘기죠. 밑넓이가 파이고 높이의 값이 2니까요. 근데 이만큼이 원래 정지 상태의 물의 양이었는데 놀이기구가 회전할 때 물통 안에 수면의 최저 높이의 값이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군데? 이게 AD야? 이 녀석의 값이 최저 높이니까 그때 A를 구하라고? 어쩌라고? 여기다 대입하라고? 부피의 값은 2파인데 A1의 값이 그런데 그때 A를 구하라고? 그러면은 A가 6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거지? A가 6분의 루트 3이면은 A가 6분의 루트 3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6분의 루트 3이 대충 몇이야? 모르겠네. 이게 12분의 2 루트 3이지. 그러면 내가 뭘 알고 있는 거지? 여기가 높이가 몇이라고? 내가 이거 왜 확인하고 있지? 내가 물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회전했을 때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궁금했거든, 방금. 그 다음 문제가 물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뭐 그런 문제 나올 것 같거든? 여기가 2-12분의 루트 3인데, A의 값이 여기 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의 범위가 0부터 A까지니까 여기가 A였잖아. 여기 길이가 A야. 그럼 A1한테 A를 더해주면 몇이야? 12분의 루트 3은 1보다 작은 거 맞아? 그럼 물이 아까 넘치지는 않겠네. 여기 여분이 있는 높이의 여분이. 회전했을 때 물은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몇 개야?
그지 같은 새끼 왜 한 문제 속에 5개나 두고 지랄이야. 3개만 하지. 놀이기구가 회전할 때 물통의 가장자리에서 물통의 수면과 지표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는 Q점에서 포물선의 접선과 R축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타원으로 표현할 건데 문항 2와 동일한 가정하에 아마 여기 있는 숫자 아까 A 구했던 거 A1 구했던 거 부피까지 똑같은 상황이지. 그 전제하에 세타1이라는 가게 크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타1은 포물선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탄젠트 세타1인 것 같은데? 맞죠? 우리 포물선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 포물선 지금 알고 있습니다. R이 1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앞장에서 H는 하고 설명했는지 Y는 하고 설명했는지 앞장에서 H는 하고 정리되어 있냐 혹시? H 3번 시작해 봅시다. 3번에서 H라는 녀석의 값이 AR제곱 플러스 A1인데 A하고 A1은 여기는 이 숫자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R이 1인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R의 값 1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가 2A야? 그게 3분의 루트 3이에요? 그거를 탄젠트 세타1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문제 요구한 건 세타1의 가격 크기를 구하라며. 세타1은 몇 도예요? 네, 30도네. 네 번째 거로 갔습니다. 놀이기구가 정지하고 있을 때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놀이기구를 작동시키면 놀이기구가 회전하면서 물통에 물이 움푹 파인 모양이 되며 파인 만큼의 물이 물통에 넘치게 됩니다. 이때 수면의 높이의 값은 적절한 상수 A3에 대해서 AR 제곱 플러스 A3이 됩니다. 넘치게 되는 물의 부피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지? 상황은 방금 전에 이 상황이 아니네. 물을 가득 채운 상태였는데 회전하게 되면 A는 동일한 A거든? 수면이 올라가겠네. 회전했을 때 수면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라고요? 요게 A3입니다. 여러분 좀 납득되시나요? 여기 A3이고 여기 위에가 X의 값이 A입니다. X의 값이 움직이는 범위는 여기 X의 값이 달라지는 범위잖아. 이게 0부터 A까지로 이게. 이거 맞아요? 근데 필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게 한번 뭐 구하긴 했는데 아까 이거 2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2 구하지 않았어? 뭔 말이야? 우리가 아까 구했잖아. 아까 여기서 구했잖아. 이쪽 부분에 물이 있는 부분 있잖아. 이 아래쪽. 이 녀석이 회전한 부분. 이쪽 부분. 앞뒤로는 그릴 수가 없으니까 옆으로만 그렸습니다. 이 뺑 둘러가지고 이 부분이 여기가 X의 값이 빵부터 A까지 이 부분이 물이 남아있는 부피였지? 근데 이 부피의 값이 2분의 1인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럼 또 계산할 이유가 없잖아. 원래는 위에 것까지 합치면 부피가 몇인데 다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여기 부피가 뭐냐고. 밑넓이 파이 높이의 값은 A니까 원기둥의 부피는 A파이야? 이미 알고 있었잖아. 1번 문제 풀면서 넘치는 물, 남아있는 물량이 절반이 남아있으니까 넘치는 것도 절반이 넘치는 거네. 이런 거 맞으세요? 그리고 다만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상태였을 때 이랬었는데 물이 가득 차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다만 요게 아까 이 포물선이 위로 평행이동밖에 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A3인 거에 불과한 거지 동일한 포물선이기 때문에 넘치는 게 절반, 남은 게 절반이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여기 길이는 똑같이 A니까. 자, 4번 문제에서 A의 값은 2번에서 풀었던 거랑 동일한 A입니다. A의 값은 6분의 루트 3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2번에서 남아있는 물량과 넘친 물량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넘친 물량이 2분의 A파이였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이거였고 넘친 것도 이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이것만? 그럼 넘친 양이 몇이라고요? 다섯 번째 거로 갔습니다. 다섯 번째 게 홍익이가 들고 있는 물컵의 중심에서 수면이 지평과 이루는 가격 크기가 세타2고 세타2의 값이 60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어다리의 길이의 값을 결정하세요. 지금 이 포물선입니다. 아래 있는 이 포물선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문어다리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문어다리의 길이야. 이런 거 맞아요? 여기가 문어다리의 길이 반지름 R인데 그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2잖아. R만큼 떨어진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2라고. 그럼 나 지금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이때 이 포물선이 누구였더라? H의 값이 AR제곱 플러스 A2였나? 높이의 값이 AR제곱 플러스 A2의 값이 지금 높이인데 내가 필요한 거는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거든. 이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녀석의 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2인데 근데 내가 바라고 있는 거는 이 AR의 값이 탄젠트 6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 넘지 않아야 되니까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A는 누군지 알잖아. A는 동일한 A를 쓰라고 해서 또 똑같이? 아, 그런 말 안 했네. 말해주지, 왜, A는 동일합니다. 상이 바뀐 게 없어서 A는 동일할 거고요. 오른쪽이 루트 3이죠. 근데 내가 지금 6분의 루트 3을 대입하게 되면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루트 3. 그 아래 값은? 그 문제 요구하는 최대값은 3이 답입니다. 할만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